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 더 뉴스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위안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께서 타계하셨습니다. 15세 끌려가 22의 고향에 돌아온 그는 무려 45년 동안 피해 사실도 알리지 못한 채 한을 사귀며 살다 1992년 60대 후반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가 침묵을 사실상 강요당한 45년을 우리는 반공에 기반한 독재 정권의 시대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친일 정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아닌 위안부였습니다. 위안부, 일본군을 위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 사람. 할머니가 세상에 나온 뒤에도 일본은 성노예가 아닌 위안부였다고 우겨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관되게 할머니 편에 서지는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욕스러운 거래를 했습니다. 향년 93세. 세상은 영웅, 의인이라는 호칭으로 또 훈장과 평화상으로 그의 짐작조차 어려운 삶을 기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웅 호칭보다 훈장보다 더 절실한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영전에 진정한 위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하는 이 절차를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일부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수도권 사업 배제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언급했던 새만금 공항은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확인된 구제역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온 O형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의 젖소 120마리를 약물 등으로 살처분하되 침출수 문제가 심각한 매몰 방식 대신 고온 멸균 처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참여가 또 무산됐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은 물론이고 조건 없이 불참하는 안건도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안이었던 조건 없는 참여를 회의 도중에 철회한 문제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외연을 넓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을 압도적인 제1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책임당원이 아니어서 출마할 수 없다는 자격 논란과 관련해 당내 선관위는 경선 기타금 납부를 조건으로 책임당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비대위에 요청했습니다. 비대위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하고 박근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는 데도 앞장서다가 지난해부터 암투병을 해왔습니다. 피해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책임당원이 아니어서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선관위가 경선 기타금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상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비대위 결정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황교안, 오세훈이 두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던데요. 사실상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헌 당규에 따라 입당한 사람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비대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두 당권 주자의 출마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전례를 참고해서 충분히 논의했다며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은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당규에 따라 오늘 결정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출신 비대위원들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순탄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현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전 시장 역시 오늘 오전부터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과 당 내부에서는 두 사람을 향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출판 기념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당이 도로 친박당, 특권당, 병역 비리당으로 회귀하게 내버려두는 건 당과 보수 우파 세력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숙고를 거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치 국회 파행 상황 좀 해소 기미가 있습니까? 네, 한국당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인 지 벌써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부터 손혜원 의원 논란까지 잇따른 여권발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의원을 두고 내년 총선을 치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3년간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에 대한 중간 심판의 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선관위원을 중간 심판의 바람막이로 삼는다면 국민의 성난 파도에 직면할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의 보이콧을 러시아 출장에서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과 카풀 대책, 정치개혁 등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현안이 많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정상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2월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화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양당이 지난해 말 예산안 야합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더니 국회 폐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당리 당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 야합이든 보이콧 공조든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뒤로하는 최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이심전심이 통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러한 양당의 보이콧 공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빈 차례상을 보여주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 연휴가 포함돼 유독 짧은 2월 국회에서 여당이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는 데 모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규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모두 몇 건이죠? 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로 24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에 68조 7천억 원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와 도로 확충에 5조 7천억 원, 광역교통망 구축에 10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등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업이 상당수 선정됐습니다. 도로는 세종 청주 고속도로와 부산 신안 김해 고속도로, 그리고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와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철도는 평택 오송간 고속철도 복선화와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 전철화를 추진하고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충남 당진의 성문 산업단지 인입철도 등도 확정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선정됐고 수도권은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19km 연장하는 사업과 영종도와 신도 두 섬을 잇는 3.5km짜리 건설을 포함하는 등 접경 지역에 한해 포함됐습니다. 제주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다, 국가재정 낭비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은 뭐죠? 네, 정부도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정책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앞에 내세운 건데요. 그러면서 거제와 김천을 잇는 남부 내륙 철도처럼 지역 산업이 극심한 부진을 겪는 거제와 통영, 울산, 그리고 군산과 목포를 우선 고려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 같은 수도권의 사업은 배제하고 낙후된 접경 지역의 사업만 선정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반시설도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주로 건설해 앞으로 활용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1조 9천억 원가량 소요되는 사업이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이 짙고 예전에 이미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들이 선정된 만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도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젖소 120마리를 긴급 처분 중이고 경기도와 충청 지역 가축과 축산 관계자에게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이 확산력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확진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부는 이번에 발생한 O형 구제역은 국내에서 이미 백신을 접종 중인 유형이며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농가입니다. 이 농가의 젖소 120마리 가운데 20여 마리가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를 했고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농축산부와 경기도 방역당국은 이 농가의 젖소 120마리 모두를 오늘 안에 긴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종전의 매몰 방식 대신에 이른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가축 사체를 고온 멸균 처리한 뒤에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퇴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매몰 방식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사체가 부패하고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와 돼지 500여 마리도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폐기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보통 봄과 가을에 발생하는데 국내에서 한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마침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전이라서 확산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3km 이내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가축과 축산 관계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등 인접 지역에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오늘 저녁 8시 반까지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또 차량은 24시간 이동이 금지되며 축산 농장과 작업장 출입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는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안팎을 소독해야 합니다. 또 축산 차량은 GPS가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GPS가 켜졌는지 또 차량을 소독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안성은 물론 평택과 용인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해 긴급 백신 예방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와 원인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과 4월 경기도 김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 2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없다가 이번에 발생했고
2011년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축 300만 마리를 매물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순욱입니다. 민주노총이 추진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참여가 또 무산됐습니다. 집행부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는 1000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듯 김명한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의미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도 아니요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개혁과제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위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 데 아니다. 결단과 신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결국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표결 직전 경사노위 참여 원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수정안 모두 부결. 김 위원장이 이미 원안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무산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사노위 참여 찬성 대의원들이 위원장의 원안 포기는 월권이라며 원안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위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고 김명한 위원장은 바로 거부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67자 정기대의원 대회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일본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안돼서. 아베 정부가 나서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할머니들에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할 줄 알았지만은 생각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들을 희생시켰다는 학답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서 같이 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할머니는 가셨지만 할머니의 당부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던 김복동 할머니가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암 투병으로 석 주 전부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마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어젯밤 10시 40분쯤 소천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김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간 건 14살이던 1940년. 이후 중국 홍콩 등지를 끌려다니다 22살이 돼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1992년 위안부 피해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 인권대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것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베는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고 모든 것을 개인이 민간인이 돈벌이를 갖다 하는 바람에 우리들 매일을 회복시켜달라. 지난해 9월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채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억 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나? 1억 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김할머니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경 없는 기자회로부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백인의 영웅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도 받았습니다. 김할머니의 별세로 생존해 있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장례식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SNS를 통해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으로 감춰진 역사가 우리 곁으로 왔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용기를 갖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병실에서 배웠을 때 여전히 의지가 꺾이지 않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고 살아계신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예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를 뜻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평가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필수는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의하면 국가안보, 남북교류,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 발전도 면제 가능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타가 면제된 주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호남 고속철도와 강릉 원주 철도 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과 전남 영암의 포뮬러1 경기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4대강과 영암 F1 경기장은 예타를 면제해서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는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신중하게 선별했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이라는 정권 차원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별 수건 사업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결정은 기대했던 사업성이 실제로 확인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 예산 투여가 낭비인지 아닌지로 평가받게 됩니다. 다만 당장은 예타 면제 자체에 대한 반대 측의 비판과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사업 관련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인 다음 달 4일 오전이, 돌아오는 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말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55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74만 2천 대에 달해 지난해 설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인 4일 오전, 돌아오는 길은 5일과 6일 오후가 가장 밀릴 전망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4일 오전에 집을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 날인 6일 오후가 3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6시간, 광주까지 5시간, 대구까지 5시간 10분이고 귀경길은 울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10분, 목포에서 출발하면 9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가 하루 늘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귀성 시간은 최대 1시간 반 줄었지만 설 이후가 짧아 귀경 시간이 2시간 50분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을 추가 운영합니다. 또 23개 요금소에서 일부 진입차로를 통제해 본선으로 들어가는 교통량도 조절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행사도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고속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개조해서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 헬기 6대와 군안 견인 차량 2,400여 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설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날은 연휴 전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이 평균 698건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사고 건수보다 55% 높았습니다. 사고 종류별로는 음주운전 사고가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도 5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과 경부고속도로 신갈교차로 부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교차로 부근에서 특히 사고가 잦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궁궐과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4대 궁과 조선왕릉, 현충사와 700의총, 만인의총을 쉬는 날 없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는 평온한 여생을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 1명에 2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직업 전선에서 물러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지난해 기대 수명은 82살이 넘어 은퇴를 하더라도 20년 넘는 세월을 더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은퇴 뒤에는 평온한 여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은퇴에도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이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하는 시점을 조사해보면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5명 가운데 1명은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40, 50대 10명 가운데 6명은 은퇴 뒤에도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뒤의 교육비는 자녀 1명에 평균 7천만 원이 넘었고 결혼비는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2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같이 생활하면서 은퇴자들의 소득을 같이 자녀가 공유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이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반면 은퇴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천만 원을 간신히 넘겨 비은퇴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최소한이 아닌 적정 수준의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개월 안에 타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70년 동맹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를 넘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4월 15일 시한까지 타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 한국의 군무원들이 일시 해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따라서 한국 정부가 협상 참석자가 아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통화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위비 타결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70년 동맹은 압박하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자국의 안보를 내세운 자동차 폭탄 관세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의 요구에 백기를 들고 내년 말까지 방위비 112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국의 금전적 이익만 앞세우는 트럼프식 외교가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맹 관계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란 비판을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통일부가 3.1절 100주년 공동기념행사와 관련한 남측 방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남북 공동행사를 어떻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공동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해 충돌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2월 국회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장제원, 송원석 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를 물타기라 주장하며 제19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두 의원에 대해 이해 충돌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해 충돌에 불과하다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말장난과 빠져나가기로 무마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태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의원 사례야말로 이해 충돌의 전형적 모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해 충돌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2월 국회에 나서라. 요새 갑자기 물타기의 대상이 된 물이 되신 것 같은데 깨끗한 물 송원석 의원과 오염된 기름하고는 절대 안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을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집안 명의로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은 무려 45년 전에부터 평온 공인하게 소유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무연고지에 1년여 만에 29채를 싹쓸이하는 차명 또는 명의 도용을 이용해서 싹쓸이하는 그런 행위와 전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십시오. 본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송원석 의원과 오염된 기름하고는 절대 안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앞세우는 국회의원이 사익으로 선하는 행위를 호락호락 인정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떳떳하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 주제는 이른바 조혜주 파동에 동파된 국회, 그로 인해 길을 잃은 선거제 개편 논의로 정했습니다. 국회 기능이 올스톱된 상황이라 방송에서라도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 시간에도 어제 박주민 의원, 또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선거제 문제 그리고 또 조혜주 논란 잠깐 토론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조혜주 임명 논란과 무관하게 이게 국회 파행으로까지 갈 상황인가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파행까지 치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으로서 책임감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문제 제기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조혜주 그 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가올 선거들을 치를 선거 사무처를 다 총쥐하는 분들이거든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됐다는 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오해 소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청문 절차 없는 임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물론 저희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분명히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유사 사례는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선관위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대법원장이 3분, 대통령이 3분, 그 국회에서 3분 하는데 보통 다수당이나 여당, 다수당이죠. 다수당이 2분하고 1분 하는데 사실은 2014년에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한 분이랑 그다음에 국회 그 예전에 이제 한국당이었죠. 한국당이 임명한 한 분이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여의도 연구원의 이사였다든지 아니면 윤리심판원위원을 했다든지 당원은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지금 조혜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물론 나중에 통과는 됐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분 중에 결국 대법원 빼고 6분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대통령 임명한 분 중에 3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임명한 3분 중에 또 2분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선례로 봤을 때 이걸 보이콧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 전에 봤을 때 선례로 보면 저는 그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그 캠프 전력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하거나 등재되어 있는 게 맞았다면 그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청와대 및 여당도 이것부터 확정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 현행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물론 법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적을 갖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여한 경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후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을 하는 분이 당적을 갖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치에 관여했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제가 앞에 선례를 말씀드린 게 당과 관련 어떤 활동을 했던 분들도 임명이 된 선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 물론 그 논의와 관계없이 일단 좀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설령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특보라는 게 우리 선거 과정에 지금 조회를 보니까요. 저도 특보 임명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5,2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해줘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추천하고 그럼 보통 실무자들이 언론 같은 것 주로 검색을 해봅니다. 예전에 뭐 문제가 없었는지. 그래서 임명장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신청서가 없고 추천한 분도 없고 임명장 발급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백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몇 분이 남아가지고 만듭니다. 이러면서 아마 좀 착오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실제로 활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활동을 안 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 임명장 신청, 그러니까 임명 신청은 없었다라는 민주당의 설명까지는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저희가 이런 걸 던져서 만약에 그게 확인됐다면 모르는데 또 하나는 이제 나무위키에 그분의 그런 그 공명선거 특보 전력이 올라 있었는데 이걸 지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위키라는 것은 본인이 인터넷 치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봐왔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아마 그 통보를 받으셨겠죠. 그 뒤에 그걸 지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상임선관위원회 직책 수행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이분도 인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운 그 시점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 이전인가요? 지금 나온 것은 그 이전에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가보니까 내가 이런 활동을 한 바 없는데 이게 기재가 돼 있어서 지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시점이 좀
저희가 오해할 만한 거고요. 내정 직후 그다음에 논란이 되기 직전. 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청문 절차가 저희가 없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중앙선거위원들이 계시지만 상임선거위원은 또 역할이 달라요. 이분은 상임위원이 한 분인가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사실상 그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령 유권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범죄 또 선거법 위반 여부의 조사까지 다 지휘하고 계세요.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왜 청문회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청문회를 처음에 그 청문 요청안을 철회해 주십사 하고 대통령께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어필 차원에서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했다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내대표께 말씀드려서 홍 원내대표께 청문회 하자. 그래서 1월 달 안에 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이 또 서로 간에 이제 상반된 주장이 나와서 그러면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자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이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옥신각신했죠. 그러다가 결국 저희가 그래 안 할게.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이 된 거예요. 안 할게 그랬는데 하기로 했다. 저희가 그 증인 그거 안 해도 된다. 증인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고집했던 증인 좋다. 안 할게. 왜냐하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보를 활용해서 청문회 하려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그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 진행 없이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지금 이 팩트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이제 증인으로 문제됐던 분들이 이제 백서를 발간한 분, 그다음에 활동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분, 그다음에 어쨌든 선관위 관계자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이제 청와대 인사 검증 담당 인사수석이었죠. 이 부분을 이제 요구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1차 기한 넘기고 2차 기한까지 넘긴 다음에 1차 기한이 9일이었고 2차 기한이 19일이었는데 근데 우리 당에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실제로 이걸 처리한 적이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뭐 하셨다는데 그거는 내부 논의 과정에 어떤 얘기는 오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한국당 측에서 이 청와대 인사 담당자를 철회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1월 21일경인가요? 증인 채택을 놓고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당은 문제가 됐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 23일의 일입니다. 22일, 23일, 22, 23일에 이제 저 논의가 있었는데 증인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기한이 넘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3일 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하겠다라고 이제 야당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긋나면 과연 지금 국회를 실효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통보했습니까?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아마 저희 그 회의 과정에서 그 언론 있을 때 한 얘기예요. 하신 말씀이고. 그럼 그거는 쉽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 겁니다. 아마 홍 원내대표님에게 한 걸로 측에 한 걸로 이렇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짓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책임을 입히기 위해서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분명히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비서관, 수석 비서관이 아닙니다. 그냥 비서관입니다. 비서관분하고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난색을 표하시길래 저희가 그 부분을 철회했다. 이게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얘기하신 부분 나무위키라는 건 어떤 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서 이제 조회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 정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 말씀하시는데 2009년에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강경근 그분이 상임위원이었거든요. 이분도 물론 당적은 없었는데 뭔 활동을 했냐면 선진화 무슨 시민연대 부의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상임위원 됐거든요. 그때도 사실 청문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 시민연대면은 그 MB 외곽 조직 그렇죠. 우파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곽 조직이었죠. 거기 부의장 맡았던 분이라 이런 분들도 사실 청문회해서 뭐 저희들은 반대했죠, 당연히 했지만 청문회를 핵심적인 게 이게 청문회를 보이콧까지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 있는데 지금 쟁점은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정도냐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를 했지만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게 정치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반대하신 이유가 분명히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대 입장에 왔을 때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 너네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 테니 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상임위원, 선관위원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게 전향적으로 나가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상임선관위원 임명 체계예요. 원래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때 상임선관위원을 임명한 게 아니고요. 네. 선관위원을 임명하고 선관위원 중에서 투표로 호선하게끔 돼 있거든요. 상임위원을. 예. 네. 근데 보니까 그 자리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3분 중에 한 분이 상임선관위원 자리라는 겁니다. 법에도 없어요, 그거는. 네. 관례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늘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뭐 니네 잘못이냐 우리 잘못 이걸 떠나서 일단 제도적으로 진짜 호선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번 제도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증인 채택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청문회가 불발이됐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규명할 방법이 없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당은 지금 국회 파행 사태를 이제 이 정도 이제 뭐 주장했으니까 풀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혜주 상임선관위원 청문회 없는 임명만 갖고 국회 파행, 국회 보이콧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쭉 보시면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야당을 바라보는, 야당을 대하는 이런 소통의 정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에 대한 항의 차원이지 국회에서 저희가 얻어갈 게 없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이룩할 게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경청하신 이후에 반영해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다른 야3당은 또 뭐 한국당이 너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야3당 입장에 또 다른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회 전체 틀 안에서 보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다는 못 들어주시더라도 또는 들어주는 절차에 반영은 해 주셨어야 된다.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청문 절차 없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청문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도요. 그 뒤에 다시 청문하겠다라고 말씀을 올리면 그러면 청문 절차는 최소한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국회를 대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뭐 한국당에서 증인 철회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국회에 합의를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정상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 쟁점이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이미 기한이 도가 됐었고요. 기한이 2차례나 도가 됐었고 최고 쟁점이 증인 채택 여부였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 제시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문제됐던 최윤희 의원이나 김영호 의원도 선관위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임기가 6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그 전에과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그 찬성하냐 반대냐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를 했냐 안 했냐예요. 제가 보기엔 청문회를 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논의를 국회 안에서 했쓰는 게 맞다. 거기 안 한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라고 똑같은 관점에서 증인을 좀 웬만하면 수용하고 청문회를 하는 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백서가 문제됐기 때문에 백서를 발간한 사람이라든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든지 이런 부분 증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인사 검증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사 수석을 만약에 이렇게 그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적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스스로 특보 임명을 받은 바 없고 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당사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문 절차 내지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건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확인했으면 되죠. 청문회를 안 하신 게 문제인 거죠. 그걸 안 받아주신 거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뭐 파행 상태, 올스톱 상태고요. 뭐 다른 지금 뭐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정개특위, 이게 이제 선거제도 논의하고 있는,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 이 중요한 특위들이 지금 가동이 제대로 원활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다른 것 떠나서 선거제 개편은 사실 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선거구 획정은 이제 1년 내에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로 13개월 전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개편안을 만들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의장한테 13개월 전에 보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 국회에서는 1년 전에 확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그러니까 13개월에 다시 1개월 전,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다시 선거구를 조정한 다음에 네.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최종 확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는 보내달라. 네네. 그럼 그 안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절차는 맞는 거죠. 네.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의견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별도의 안을 내셨는데 네. 그 안이 사실은 진정성 있는 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 방안이 뭐 진정성이 준연동, 없다. 복합연동, 보정연동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쓰시면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그 평가로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떤 안인지 잠깐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을 네네. 해주시죠. 현 부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부대변인께서. 일단 의원 정수는 유지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가 최고 쟁점이었는데 3대1 안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2대1로 200명, 100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가 53석이 줄게 돼 있습니다. 현재보다 53석이 그렇죠. 줄고 그럼 줄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보완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연동형의 비례대표 출마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석패율제인데요. 지금 준연동, 뭐 복합연동, 보정연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핵심적으로는 이제 100% 독일식 연동형은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준연동은 50% 연동형이라 보시면 되고 복합연동은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정연동형은 최저 어떤 수준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연동형 가자는 얘기인데 지금 그 장제원 그 사개특위 간사께서는 한국당 간사, 한국당에서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서 저는 뭐 한국당에서 지금 뭐 진정성을 떠나가지고 일단 안이 나와야 왜냐하면 5개 당 중에 야 3당 안은 나왔죠. 예. 민주당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안만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당의 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논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안을 저희 당에서도 굉장히 이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예. 3대1로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설득해서 2대1까지 온 거거든요.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면 당안이 확정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럼 한국당이 당연히 안을 내놔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건데 지금 뭐 그쪽은 진정성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논의가 안 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총원, 국회의원 총수는 300인에서 늘지 않는 걸로 그걸 전제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논의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실제 총수를 늘리지 않는 전제거든요. 이렇게 준연동, 복합연동, 그다음에 보정연동 하면 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느는 정도가 다른 거지. 예. 또는 안 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제도거든요. 연동형의 변형일 뿐이지 연동형을 100%인지 50%인지 또는 뭐 지역구에 대한 투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합쳐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역구 전체 의원 300명에 보다는 는단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비례대표 분배 방식, 그러니까 100% 연동이냐, 준연동이냐, 복합연동이냐 이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결국 뭐 지역구 축소가 오히려 더 쟁점이 아닌가 싶어서 두 분께 그 부분에 좀 토론을 집중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저희 안은 뭐냐면 아직 정확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현행 유지도 안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어떤 생각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돼서 현행 유지한다는 것도 안에 하나고 아직 저희가 당론이 모아진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300명 현행 국회의원 수를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일부 의원 주장에서 나왔듯이 이제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전제는 300명 이상 늘지 않는다. 만약에 안 되면 현행을 유지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은 의원총회에 정개특위 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보고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의원 정수 300명, 현재 300명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지역구가 지금 253석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안처럼 200석까지 53석이나 줄이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농복합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형으로 간다고 치면 도시에서 이제 선거구 그 도시 정원이 줄거든요, 지역구. 그래서 비례대표로 옮긴다라는 이제 안이 도농복합형인데 그것이
57명이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정확히 그 200대 100 이렇게 하여튼 그 얼음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예. 결국 지역구 축소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두 당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이제 복잡한 안을 내주셨지만 실제로 300명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도적 안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안을 한국당에 던진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그런 오해를 면에서 하고 있는 진정성이 거죠. 없다고 네. 한다는 건데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제가 잘못돼 있어요. 우리 당 안이 300명 늘어나는 안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명 고정이에요. 네. 지금 자꾸 늘어난다는 건 이제 독일식 100% 연동제를 전제로 한 거예요. 독일식이라는 건 100% 연동제이기 때문에 전체 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 당연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 이게 늘어날 100석의 배분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300석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도농복합형은 사실은 이 쟁점하고 약간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농복합형이라는 거는 소선거구제를 할 거냐, 중대선거구를 할 거냐. 네. 결국은 지역구에서 몇 명을 뽑을 거냐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할게요. 하여튼 근데 뭐 공당의 그 원내 수석 부대변인이 나오셔서 비례대표 100석 안 늘어난다, 정원 안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공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예. 다만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들었고, 요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제 늘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네. 그 느는 정도가 차이가 이제 들쭉날쭉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그 한국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그러니까 대도시 일정 기준 이상의 대도시 선거구에서는 2명 내지 5명까지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지역구 선거구 제도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시골은 그러니까 농촌 어촌 지역은 현행처럼 소선거구제 1명만 1등만 뽑는 제도로 한다. 이게 이제 도농복합형 아니겠습니까? 이 방안을 민주당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입장 여전합니까? 네, 어쨌든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예. 중대선거구와 이제 소선거구제를 합한다는 건데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100만이냐, 50만이냐, 그 네. 기준이 애매해요. 네. 100만인 데서는 현재는 보통 4선거구거든요. 거기서 3명 선출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의 그 차별성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그 아마 지역구 왜 그럼 100만만 했냐, 그럼 50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는 네. 일률적으로 가는 게 맞다. 어디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어디는 소선거구로 하게 되면 예. 대표성 문제도 생기고 기준의 모호성도 생기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그럼 석패율제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석패율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뭐 복권에 보면 아차상 비슷한 거예요. 네. 지역구에서 2등인데 가장 근소하게 된 분들, 특히 네.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데서 2등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 분들을 구제해 주자.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역구 축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또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들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 저희들이 어떤 당론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에 지금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야 뭐 불보듯 뻔한데 2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석패율제가 좀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것에 대한 통과를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저항을 무마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죠. 예. 그럼 한국당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지역구 줄인다는 전제가 만약에 합의가 되면 예. 그 보완 제도로 또는 설득하는 대체 제도로 아마 석패율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총리 추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된다면 석패율제도, 그리고 또 민주당이 내놓은 안뿐만 아니라 야3당에서 요구하는 100% 연동형 비례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거부하기 위한 수사입니까? 아니면은 총리 추천제가 정말로 합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총리 추천제라는 게 결국 우리 현행 총리는 이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총리 추천제는 어찌 보면 이제 내각제와 대통령의 중간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내각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구정이니까, 그럼 선출과 추천의 차이가 뭐냐? 예. 어떤 추천의 기속력 문제라든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추천만 단순히 했을 경우에는 헌법 개정 문제는 안 생깁니다. 예. 안 생김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구속력이 어디까지냐? 만약에 추천을 했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다른 예. 사람을 했을 경우 아니면 뭐 복수로 추천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거든요. 근데 네.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를 이렇게 또 결합시켜 놓으면 이게 또 개헌 문제로까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선거제는 선거제 자체로 논의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현 부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도농복합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가 좀 분명한데 이 총리 추천제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총리 추천제가 박근혜 지난번 탄핵 사태 때 결국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아마 지금 만약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추천제를 좀 명확히 해주신다면 예. 추천에 예를 들어서 저는 단수 추천보다는 예를 들어 복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추천을 했을 때 만약에 절차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분을 임명했을 때 어땠다든지 이런 어떤 예.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현행법 내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정리된다 그러면 논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총리 추천제가 개헌까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개헌 이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까? 이게 지금 추천이라는 단어가 저도 좀 의미가 불분명한데 원래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제 선출이었죠. 총리 선출. 근데 발언은 추천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제도를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는 이제 권력 구조 개편과 맞물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보면은 이제 선출과 유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 추천은 사실은 정의당 이하 그 야3당 예전에 많이 주장했던 예. 부분이거든요. 네. 이 추천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메리트는 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명이 아니고 단수 추천을 전제로 합니다. 네. 한 명을 추천했을 때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 있지만 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전국이 혼란으로 가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대통령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 수시로 정계 개편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제라는 것은 상당히 흡수력이 있어요. 예. 재편되면 양당제로 재편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계 개편이 수시로 있는 전국 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제하에 아마 총리 추천제를 알겠습니다.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분 남아서 좀 알차게 쓰겠습니다. 각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일 텐데.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자격 논란. 이번에 선관위가 오늘 내린 판단은 뭐 경선 기탁금이라는 걸 내고 뭐 그 당비 자동 이체하는 걸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 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일부 당내에서 이게 너무 불거지게 되면 예. 지금 통합으로 가서 민주당의 어떤 저런 소통하지 않는 이런 정치 형태에 맞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분란이 커지는 건 원치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당권 주자들의 각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좀 잠재적으로 오래 갈 여지도 있죠. 비대위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비대위의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목요일 날 비대위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네. 선관위에서 이제 본인들 의견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목요일 날 알겠습니다.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 부대변인께서는 조혜주 의원 문제가 지금 전국을 꽉 막고 있잖아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사태를 푼다는 관점에서 자진 사퇴를 권유해 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주택 2개 동이 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사이 간격이 좁아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22살 A씨 등 마약 조직원 8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몸속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필로폰 443억 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자체를 적발해서 구속한 것은 처음이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마약 시세를 노리는 동남아 마약 조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삭감에 반발한 금속노조 고강 알루미늄 지회가 모기업인 알루코의 회장실이 있는 서울 서초 평화빌딩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2017년 하반기부터 회사가 임금 20%를 삭감하고 단체 협약을 계약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하고 우주 산업에도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서 밝힌 올해 주요 계획,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64년 정부 R&D 예산은 20억 원 규모.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5년 만에 만배 증가했지만 정작 성과는 초라합니다. 성공하기 쉬운 과제에만 도전해 정부 R&D 과제 성공률이 99%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찾기 어렵습니다. 서로 실패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실패하면은 책임을 면해주는. 정부는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는 3월 자율주행과 스마트 공장 등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나섭니다. 단말기와 장비, 콘텐츠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섞여버립니다. 아무런 시간차도 없고 고속이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원격 서울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환자를 로봇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술을 할 수 있고. 최근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우주 분야에서 민간 우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오는 2020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와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본 발사를 위한 연구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일본에서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우리 측 외교 당국자들이 내일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 참관차 현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 등은 주일 미군 시설을 시찰하고 유엔사와 주일 미군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 측 미국 담당 당국자와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깊어지는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필요성에 대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초계기 갈등에 대한 기본 입장은 한일 간 협의할 문제지만 한미일 관련 미국의 관심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과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비공개 면담 이후 한일 문제는 당사자끼리 풀어야 한다며 미국의 중재에 선을 그어온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이 외부 게시판에 게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새로 게재된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4차 북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에 도착해 꽃다발을 받고 회담하는 장면, 시 주석과 앉아서 환담하는 장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사진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방중한 시점인 23일 이후에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매선 침 치료가 만성 목 통증에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매선침은 바늘 형태의 침에 녹아 없어지는 수술용 실을 결합한 특수침입니다. 치료 부위에 매선침을 찌르고 빼면 실이 남아 분해되면서 지속해서 자극을 주는 원리입니다. 매선침은 주로 안면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과 척추관절 통증에도 사용됐지만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임상 연구를 통해 매선침이 만성 목 통증과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라든지 목을 좀 이렇게 너무 뻣뻣하게 계속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찌르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쑤시거나 약간 이런 통증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연구진은 만성 목 통증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4주 동안 매선침을 시술했습니다. 그 결과 매선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다른 일반 환자군보다 목 통증과 기능장애, 불안과 우울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은 삶의 질과 전반적 만족도도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선침은 특히 시술 직후보다 오히려 시술 뒤 5주 이후에 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시술 부위에 남아있는 특수 재질의 실이 계속 자극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선침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일선 한의원에서는 척추관절 통증 질환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매선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보안대책의학 저널인 JACM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보건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 홍역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감염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며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명절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홍역, 세균성 이질, 모기맥의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댕기열, 그리고 메르스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 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